자, 이제 90페이지죠. 그 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공탁서 신청을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얘기가 이렇게 있죠. 뭐 등기법이나 이제 우리가 등기법도 이제 과거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그 법이 바뀐 바람에 좀 많이 줄었고요. 이게 예규 설명이 많기 때문에 잘 바뀐 게 많습니다. 근데 일단 외국인은 도장을 안 찍으니까 서명만으로 된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은 이제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뭐 여권번호 또 외국인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국내 거소번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4번 같은 거를 이제 복사해 놓거나 뭐그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 가져오세요. 라든지 거소 사실 신고서 같은 거를 가져오면 이제 해줍니다. 그죠? 공탁서 기재에 대해서 이제 12조에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이제 공탁서에 어떻게 씁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그 규칙 12조에 2항을 보면요. 2항에 보면요. 우리가 그 네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탁서라는 것이 있고요. 나중에 찾게 되는 게 또 뭐가 있죠? 출급 청구서, 회수 청구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배당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배당할 때 필요하면 지급이탁서. 이 지급이탁서가 이제 배당 지급 회수해요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인데요. 공탁서와 공탁금 지급 청구서, 여기는 출급과 회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배당금. 우리가 지난번 어제 봤듯이 공탁을 이제 예컨대 뭐 제한채무자가 공탁을 해요. 이제 공탁을 하면 이게 예컨대 뭐 집행공탁이죠. 집행공탁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A가 B에 대해서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면요, C가 집행공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A1, A2, A3가 이렇게 압류했어요. 그러면 이제 A1은 뭐 춘천에 있고 얘는 서울에 있고 얘는 제주도 사람이에요. 그럼 압류가 날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날라온 순서에서 공탁을 이제 하고 한 다음에 공탁한 다음에 뭐예요? 이 공탁한 돈을 갖다 배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탁한 다음에 이제 사유 신고를 하는데 이 사유 신고를 어디다 하냐면요. 제일 먼저 날라온 법원에 해요. 이 춘천 법원에다가 이런 내가 뭐 2천만 원에 대해서 B한테 줄 게 있는데 이렇게 압류가 3건이 날라왔기 때문에 나는 공탁한다라고 써서 공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때 사유 신고서를 이 춘천 법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춘천 법원에서는 뭐예요? 법원에서는 배당을 준비하겠죠. 돈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타개 사건이 가지고 여기서 배당 법원을 실시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여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이 배당 법원에 가야죠. 그런데 뭐 이게 5월달에 한 3개월쯤 있다가 배당 날 잡히면 채권 배당을 받는 거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러면 좀 보세요. 배당 법원 가면요. 돈은 어디 있습니까? 돈은 서울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남부에다 했다 그래요. 왜냐면 공탁 관할은요, 제가 서울에 있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가서 공탁하겠어. 그러니까 이쪽 법무사한테 시키면 남부에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돈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때 배당표에 딱 주면서 야, 너한테는 700, 야, 너한테는 200, 너한테 100. 이게 돌아가졌어요. 그럼 이 배당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배당표 주면 뭐죠? 이 배당표 주는 게 뭐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뭐죠? 지급 위탁을 원래는 공탁서에다 이제 보내는 거죠. 이 A1, A2, A3에게 이 배당표에 따라서 지급하라라고 공탁서 주면 얘들이 그러면서 얘들한테 배당 지급증을 주죠. 이 배당 지급증을 주는 걸 우리는 거기 자격 증명서라고 합니다. 조문에서. 그죠? 이 지급증을 가져가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이제 불만이 있겠죠. 뭐 나는 제주 사람인데 나는 춘천인데 여기서 왜 배당 법원은 따로 있고 공탁구역 있습니까? 막 욕들 하겠죠. 뭐 그거 바로 돈을 주지 뭐 또 서울로 가라 그래. 뭐 투닥거리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얘기하는 지급 위탁서라는 거 하고 증명서인데 그건 이제 배당금 우리가 집행공탁을 했을 때
배당금 공탁 받는 거를 그런 증명서죠. 그런 증명서 같은 것은요, 잘 써야겠죠, 쓸 때. 그래서, 보세요. 따라서 거기에 써 있는 금전에 관한 숫자를요, 그걸 고치면 안 돼. 당연한 얘기지. 금전은 뭐 700만 원을 팔로 고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요, 절대로 그 정정, 추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렇지만, 단서에 원인 사실란에 쓰는 거는 있거든요. 그 원인 사실란에 뭐 이 배당은 어떻게 됐다 근데 압류 결정문이 원래 이게 2천만 원인데 오타 쳐가지고 2억이야. 그러면 고칠 수 있죠. 그건 고칠 수 있어요. 그 원인 사실란에 있는 것들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거기 네 가지 문서일 때 얘기고요. 따라서 사망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걸 고칠 수 있는데 그때 그 정정 추가할 때는 한 줄 긋고 난 다음에 아래 위쪽에다가 써서 한 줄 딱 긋고 해라. 옛날에는 두 줄이었는데 한 줄을 긋고 하고 난외 여기 공탁 써 여기다 근데 뭐 어다가 뭐 압류 결정문이 뭐 건데 그죠? 2015년 뭐 5월 7일에 왔는데 거꾸로 썼어. 5월 7일은 10월 5일이야. 그럼 이렇게 한 줄 긋고 여기 안에다가 뭐 그죠? 삭두자 이렇게 쓰든지 쓰라는 얘기예요. 몇 자고 쳤는지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친 다음에 또 도장을 찍어서 그 글자를 남겨놔야지 이게 안 보이게 쫙 막 그죠? 물론 안 보이게 해도 또 그냥 넘어가긴 넘어가요. 근데 이제 법무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넘어가죠.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항에 그렇게 정정을 했는데 그 서류가 적어도 중요한 서류이 뭐예요? 공탁서나 청구서라면은 그거는 공탁관한테도 중요한 것이니까 그 정정한 도장 찍은 옆에다가 공탁관이 또 같이 도장을 찍어놔요. 그러면 공탁관이 찍은 곳이 정정한 곳이죠. 같이. 그죠? 그래서 그 공탁관이 가지고 있는 인감 도장 가지고 찍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웠듯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계속 기재는 뭡니까? 이거 이제 공탁서를 제출할 때 이제 한 장에 쓰지 않고 이게 사연이 길어요. 압류가 한 100권 왔어. 그러면 페이지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넘기겠죠. 그럼 넘길 때마다 그 사이사이에 간인을 찍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용지란 말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때 우리가 특히 14조의 그 사이사이 문장에 간인을 찍습니다. 그때 작성자가 뭐 9명이면 9명 다 쓰진 않고요. 그럼 간인이 쫙 되니까 그 중에 대표적 한 사람으로 그냥 간인을 찍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망에 그때 혹시 다른 종이가 들어갈까봐, 다른 종이를 집어넣을까봐 그 공탁서나 청구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간인을 한 사이사이에 그 사람 도장 옆에다가 또 공탁관이 도장을 찍어서 나중에 공탁관에 찍혀있지 않은 종이는 그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경우는 간인하고 정정이 있는데 거기다가는 반드시 공탁관이 또 정정한 옆에다가 간인 옆에다 찍는구나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양가래 2번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고칠 때 옛날에는 그 두 줄 쳤는데 지금은 한 줄 치고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면 짜증나죠. 두 줄인지 한 줄인지 뭐 차이가 나냐 근데 그래도 시험 문제니까 한 줄만 치시면 돼요. 그죠? 실무에서는 뭐 두 줄을 치든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하얀 줄을 싹 걸어놓고 합니다. 돼요. 그러니까 해줍니다. 왜냐면 왜 해줄까? 싸고 싫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냥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엄격히 하는 것이고 그 기출문제 보시면 나오죠. 기출문제 보시면 공탁서, 청구서, 위탁서, 증명서에는 그 숫자, 금전의 숫자를 정정할 수 없는데 틀린 문장이 뭐예요? 기재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원인 사실란에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장소 불문이 아니고요.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장소 불문이 아니고 원인 사실에 있는 장소에서는 고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규칙 36조에 아까 그 공탁서 청구서에 뭐
뭐 인가합니다. 그런 거 쓸 수 있는데 그 부기문을 내가 인가했다. 얼마 인가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써주거든요. 글로 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용지에다 쓴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때는 그 원래 용지하고 그 다음 용지를 공탁관이 직인으로 찍어서 간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그죠? 해서 그렇게들 알 수 있어요. 근데 직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통 중 한 통을 다시 주죠. 그죠? 주거나 또는 우리가 또 창고업자에게 또 주거든요. 은행에다 줄 때 항상 공탁관이 공탁서에는 보관하는 거하고 주는 거 이 똑같은 종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사이사이에 줄 때마다 그 개인을 찍어서 그러니까 공탁소에서 가지고 있는 도장이 개인이라고 합니다. 딱 다 있죠. 부서마다 있어요.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돌려줄 때. 그래서 그런데 A가 두 장을 냈어. 공탁관이 한 장은 날 주고 한 장은 은행 갖다 내. 은행 갖다 내. 그런 사이에 혹시 딴 거 갖다 줄까 봐. 딴 거 갖다 줄까 봐. 도장을 직인 찍어 놓으면 그 찍은 거 갖다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줄 때 그 직인으로 개인 그래서 보통 뭐 이것도 뭐 직계 이렇게 오시면 돼요. 직인으로 개인 찍는다. 개인은 직인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걸 틀리게 안 내는데 이게 틀리게 안 내요. 안 내는데 꼭 이게 이런 거 내면은 거기다 더 문제를 찍어요. 왜? 어려우니까 거기 이게 답인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6번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탁관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인감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감도장 가지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세 가지예요. 아까 2번, 3번이 뭐였어요? 정정하고 간이할 때 배웠고요. 1번에 우리가 보통 등기에 많은 각하죠, 각하. 안 받아주는 경우, 불수리 할 때도 공탁관이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정정할 때, 간이할 때 또 언제요? 불수리할 때도 인감도장을 찍는 거야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공탁서를 두 장을 썼어요.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그럼 뭐예요? 각종 이제 서류를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규칙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탁서에 첨부하는 게 주로 뭐가 있냐면요. 개인 같은 경우 주민등록처분 있죠. 또 법인 같은 경우는 뭐죠? 주식회사를 하면 법인 등기등본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또 위임장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그 관공서가 발급한 거라든지 또 어떤 경우 또 인감증명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짜리 거를 내라 그런 것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규칙에 보면 이제 대공탁은 그때 배웠는데 뭐냐면 우리가 내가 유가증권을 공탁한 다음에 근데 유가증권의 그 만기가 5년이에요. 그러면 다시 찾아야죠. 유가증권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돈을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는 유가증권을 찾아서 그 상환금을 다시 공탁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유가증권 대신해서 상환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공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내가 2010년에 우리가 담보공탁조로 유가증권을 공탁했어요. 근데 2015년 와가지고 다시 이걸 공탁은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가 위임하면요. 은행에서 그 유가증권을, 그죠? 예컨대 회사 찾아가면 그 회사에서 갔다가 이게 5천만 원짜리 하면 5천만 원짜리 유가증권을 이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죠. 이게 상환금이죠. 그러면 그동안 또 이자 같은 거 배당금 줄 거 아니야. 그 배당금이 또 한 100만 원이야. 그러면 5,100만 원을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대공탁이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부족공탁이죠. 그걸 같이 해줍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걸 내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하면 공탁금 찾아가지고 안 해버리니까 은행에다 위임을 합니다. 위임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찾아가세요라는 추심할 수 있는 위임장을 내가 써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게 그 5항의 유가증권의 기명식일 때는 그 기명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누군지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명이.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그 사람이 가야 되니까 대신에 가세요라고 그 청구를 할 때 보관자 앞을 작성한, 즉 은행 앞을 작성한 그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공탁 할 때 추심 위임장이 있구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모아놓은 게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인데, 예컨대 뭐 각종 뭐 내가 법인일 때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 같은 거 가져가면 다 알 수 있어요. 또 공탁자가 비법인, 뭐 교회라든지 종중이라든지 그럴 때는 대표자가 맞는지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뭐 대표에 대한 선임결의서라든지 뭐 의사록 같은 거 가져가면 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땡땡 친 게 뭐냐면 이 공탁금을 지급 청구, 그러니까 공탁금을 찾거나 지급을 청구할 때는 이때는 반드시 보증인 2명이 필요해요. 보증 서면이. 그러니까 그건 돈을 찾을 때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배우는 것은 공탁을 신청할 때는 보증서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임의 대리 같은 경우, 뭐 특히 법정 대리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뭐 후견인이다. 그러면요 후견인 선임 심판서 같은 거 있죠. 한번 써놓으세요. 뭐 성년 후견인이다. 그러면 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써놓으세요. 뭐 기본 증명서 쓰면 그 사람의 기본 증명서 쓰면요. 써놓으세요. 기본 증명서 띄면요. 거기 대리인이 누군지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든지 성년에 대한 피후견인 거를 띄워보면요. 그 사람의 대리인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이가 이제 꽤 되었어요. 한 명이 80대가 넘어졌는데 계약을 깨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가지고 그럼 할머니 거 기본 대리권을 가져오세요. 계약서 쓸 때 그랬어요. 왜냐면 그 기본 증명서 안에 후견이 있으면요, 그 후견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피공탁자 쪽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까 그때 같듯이 그 피공탁자의 주소를 보통 이제 공탁 같은 경우는요, 주소를 보통 알 수 없을 때는 공탁소 가서 공탁 신청하면서 주소 보정 받아가지고 내면 돼요. 상대방 거 알 수 있고요. 4번에 상대방이 모른다. 그러면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최종 주소가 되어 있는 재판소가 있거나 아니면 뭐 말소된 서류 또 뭐 이런 것들, 뭐 동장 확인서, 또 우편을 보냈는데 그래서 안 받아. 그런 것들을 이제 우편 송달 통지서 같은 것들을 수친 부재로 찍힌 거 그런 걸 갖다 내서 난 모른다라는 이유로 해서 공탁할 수도 있고요. 어저께 상대적 불확실할 때 뭐였어요? 채권을 양도했는데 이게 양도가 뭐 가짜다 해가지고 갑한테 줘야 될지 을한테 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을한테 갑각을 둘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공탁자 갑 1, P1, P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확실 공탁할 때 주소 증명은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탁을 할 때는 이제 공탁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만이 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탁 통지서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편으로 그쪽에서 보내주는데 다만 이제 그거는 보통 변제 공탁할 때 많이 쓰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제 배웠듯이 집행 공탁할 때 내가 지금처럼 내가 1,000만 원 줄게 했는데 1,000만 원 다 압류가 들어왔어.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아까처럼 공탁을 하지 않습니까? 공탁을 해요. 그럴 때는 공탁 통지를 안 합니다. 왜 안 해도 돼요? 왜 안 할까요? 어차피 배당 보면서 해줘. 배당 뭐라고 해주거든요. 이게 아까 봤잖아요. 이게 배당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다 배당 뭐라고 날짜가 다 찍혀서 와요. 그러니까 집행 공탁 같은 경우 공탁 통지가 필요 없는데 이게 압류된 부분이 일부일 때는 필요한 거예요. 일부일 때는. 볼까요? 거기에 2번에 방가로 2번 펼치시고 여기서 지금 아까 이렇게 내가
지금 1,000만 원 줄게 했는데 얘들이 왕창 압류가 좋았어. 그러면 그냥 피공탁자를 쓰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공탁 통지도 할 필요 없어. 왜? 나중에 배당에서 얘들이 다 알을 테니까 할 필요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1억을 줄게 했는데 얘들이 압류했어. 근데 압류된 금액이 7천만 원이야. 그죠? 그럼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1억 중에서 7천만 원만 딱 공탁을 하고 나머지는 3천만 원은 얘한테 주면 돼요. 그죠? 그게 괜히 클리어하죠. 근데 클리어한데 C 입장에 있을 때 또 들어올 압류가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내가 딱 공탁한 다음에 또 들어오면 또 싸우고 싶잖아. 뭐 또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얘들한테 또. 귀찮아서 법무사가 그래. 법무사가 물어보니까 법무사가 그러시면 나중에 귀찮고요. 나중에 또 압류가 다 들어오면 또 일일이 또 대응해야 되고 뭐 같은 통속이나 싸울 수 있으니까 그냥 7천만 원 압류가 됐지만 얼마를 전액 1억을 공탁하세요. 그러면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유 신고하면은 이건 배당으로 가고요. 여기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변제 공탁을 봐가지고 얘가 그냥 찾아가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러면 당연히 요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공탁 부분이니까 공탁 통지를 안 해요. 또 피공탁자를 안 씁니다. 그러나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연락을 해야지 얘한테. 그래서 따라서 일부 압류일 때는 압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공탁자가 B가 되기 때문에 요 압류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2번에 제함 채무자 할 때 항상 나오면요. 일부 압류가 제일 잘 나와요. 그럴 때 그 압류에 관련된 전액을 할 때는 그때는 예외로 그 압류 채무자에게 공탁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돼, 쓸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김영식 유가증권일 때는 그렇죠. 채권자가 누군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증서를 써서 그 사람 증서를 배설을 해줘야죠. 그죠? 내가 A한테 줬는데 A만 그러니까 채무자는 A만 오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써주면 B한테 배사하면 그 C는 B가 와도 줄 거 아니에요. A가 와도 주고 B가 와도 주고 그죠? 배사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8번은 뭐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보통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보통 이제 합의를 보통 하면은 그쵸? 일단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합의를 하려고 하는 놈하고 합의조차 안 하려고 하는 놈하고는 벌써 양형이 달라요. 양형이. 참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보통 이제 합의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합의에 대한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근데 그 합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배상금이 많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고인데 내가 모닝차를 타고 가서 글쎄 A라는 사람이 모닝차를 타고 가서 갑이 가해자예요. 그죠? 가해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이 보니까 딱 나이도 먹고 돈도 없어 보여요. 그러면 A가 그냥 100만 원만 주면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합의해. 근데 이놈이 완전히 밤중에 술 처먹고 이거 받은 상태에서 받아놓고 도망갔어. 이런 놈한테 합의해 주겠어? 합의 안 해줘요.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그래서 얘가 일주일 동안 진단 나왔어. 그러면 하루에 뭐 일주일 진단이면 보통 그죠? 뭐 100만 원씩이다. 그런데 보통 50만 원에 하면 한 350만 원 주고 합의를 하려고 그래. 그죠? 네, 안 해줍니다. 근데 지금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그럼 판사가 물어볼 거 아니야. 합의했나? 그랬더니 합의 안 했습니까? 싹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결국에 공탁서를 공탁을 했다는 그 사람이 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돈도 주려고 그러는데 돈을 안 받아서 그 형사사건 이용으로 공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탁했고 또 뭐 하는 한편으로 이 공탁금은 내가 무죄가 되기 전까지는 찾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담긴 문서를 내야만이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공탁금 냈다가 확 찾아봐. 몰래.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우리는 내가 즉 피공탁자가 누굴까요? 피해자겠지.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또는
불기소가 있거나 무죄가 될 때까지는 난 절대 이 공탁금을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고서를 내요. 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내. 그러면 공탁관이 그 신고서에다 도장을 찍어줘. 그럼 그 회수제한 신고서를 우리가 그때 공탁할 때 낼 수 있어요. 그때 그 회수제한 신고서도 예외로 첨부 서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9번에 아까 봤었죠. 그 시가 뭐 압류가 뭐 충천서 오고 제주도 오고 그러면 그 각종 압류, 가압류 결정문 온 거를 복사해서 집행 공탁할 때 사건을 내는데 이건 집행 공탁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그리고 아까 유가증권에 대한 대공탁할 때도 마찬가지로 추심인장 써주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때 이제 암기는 안 되지만 이해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아까 공탁 통지서 보세요. 공탁 통지서라는 것은요, 그건 돈을 받아가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가압류 같은 거 할 때는요, 공탁 사실 통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가압류할 때 나오는 서류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번에는 이제 압류가 아니고 아직 판결문은 없어요. 없지만 이제 차용증 가져와서 가압류했는데 C에 대해서 가압류를 A가 가압류를 했어요. 그럼 얘는 가압류 채권자고요. 얘는 가압류 채무자겠죠. 얘는 돈 줄 게 있으니까 얘는 그냥 제3 채무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물품 대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똑같이 해도 뭐예요? 그러면 공탁을 해요. 공탁할 거 아니에요. 공탁하고 사유신고 하는데, 자, 이때, 그렇지만 이건 아직은, 이때는, 이 공탁에 따라서 바로,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배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일단 공탁을 했는데, 공탁했다는 사실을 이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 법무사 쪽에서는 공탁 통지서하고 공탁 사실 통지서를 두 개 만들어요. 두 통을. 그래서 요 채무자 원래 채권자에 해당하는 얘한테는 공탁을 통지서 보냅니다. 돈 받아가라고. 그리고 얘한테는요 공탁했다는 사실만 통지해요. 이거를 바꿔치기 문제를 내. 가압류 채권자한테는 원래 사실 통지하는데 통지한다고 써놓고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 통지서 받는데 거꾸로 써놓고 뭐 그렇게 약간 뭐 치사하다 그럴까? 하여튼 그렇게 좀 내는데 이제 실무를 안 해봐서 뭐 그렇다 그러는데 실무를 안 해봐도 강의 들으면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무하면 사람 또 다 모르겠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볼까요? 그거 보시면 거기 금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했을 때 누구한테? 가압류 채권자가 포인트예요. 가압류 채권자에게 했다는 사실 통지를 해서 그때 통지서하고 우편요금 이제 송달료에 대한 돈을 내면 됩니다. 우편은 그냥 돈을 내면 돼요. 그죠? 법무사가 다 해주는 거지 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요즘에는 돈을 안 가져다닙니다. 그래서 어제 봤듯이 계좌입금으로 쏴줍니다. 쏴줘. 그러니까 원래는 보세요. 원래 공탁을 했어요. 그러면 공탁을 하면은 내가 1억을 쐈어. 그러면 원래 공탁금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원래 공탁금을 찾을 때는 그 공탁서 원본이 있잖아요. 공탁할 때 공탁서 원본을 받게 돼 있어요. 두 통을 내니까 하나는 보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공탁서 원본을 내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보통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제 봤듯이 자 C가 공탁을 해요. 그럼 공탁 두 통을 가져가서 내면 법원에서 야 한 장 은행 가서 내세요. 가세요 그거. 그럼 얘는 원래 그 옆에 있는 그 신한은행 가서 돈 내고 끝내는데 지금은 은행을 안 가잖아. 왜? 계좌입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다가 빨리 번호 주세요. 턱 받치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직원이 주문은 뭐다 휴대폰으로 돈 턱턱 가지고 입금했거든요. 그러면
입금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공탁관이 그 공탁소에다가 공탁관 이름으로 영수증 받죠. 찍어주잖아. 근데 찍어준 사이에 C가 그래. 바쁘니까요. 바쁘니까 나 집으로 보내주세요.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래. 마치 무슨 권리증처럼 집으로 보내달래. 그럼 보내줘요. 그때 그때 계좌 입금할 때 공탁소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럼요. 또 친절하게 봉투 내서 내면은 집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줍니다. 공탁소. 그죠? 근데 이건 잘 이용하지 않겠지만 그런 조문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쭉 봤던 건 이제 자격증명서인데요. 이건 뭐 결국에는 뭐죠? 전부 다 공적 자격증명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옛날에는 이게 뭐 3개월, 뭐 한 달, 뭐 없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통일했어요. 공탁, 상업등기, 뭐 등기법 통일해가지고 지금은 공문서에서 만든 공적 기관에서 만든 어디서 발급한 모든 공문서는요. 적어도 3개월이 넘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효력이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거기에 오른쪽에 대표자의 증명, 주민등록청초본, 인감증명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 뭐 호적 등 뭐 다 똑같아요. 그냥 볼 것도 없어. 3개월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관공서에서 발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1번 공탁자가 국가야 또는 뭐 종로구청장이야. 그러면 그때는 아예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종로구청장 그리고 직인 딱 증 끝나는 거지. 구청장인지 자격증명 해봐. 구청장이면 자격증명을 해. 그럴 것이야.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관공서 본인이 준 위임장은 3개월 넘어졌대요. 가끔 보면요. 우리가 등기할 때 보면요. 뭐 관악구청 같은 데서 우리가 뭐 한 봄에 찍었던 거 가져온 분도 있어요. 위임장 가져와서 지금 5만 원 주세요. 말소해 주세요.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그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에 대한 각종 대표증명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3번에 보시면요. 이건 3번은 이 법인 아닌 사단은요. 예컨대 내가 뭐 장로야, 교회 목사야. 그러면요. 우리가 소속 교단에 가면요. 그런 증명을 해줍니다. 장로 증명, 목사 증명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소속 교단에 가서 가져왔을 때 그 교단 가서 뭐 또 해가지고 깜빡 잊어가지고 한 4개월 지났어. 지금 11월 달인데 한 뭐 6월 달 거 가져왔어. 그러면요, 뭐 그것도 됩니다 이거예요. 왜? 그건 교단이 공무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각종 각종 관공서라든지 정관 이런 것들은 그것은 교단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3개월이 넘어도 무방하지만 실무상은요 너무 오래됐으면 법무사는 부담이 가. 그죠? 혹시 그 사이에 목사 바뀌었는데 이것들이 팔아먹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가능하면요, 가능하면 다시 뛰라 그래요. 불안하잖아 나중에. 그죠? 그래서 근데 꼭 규정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선례가 하나 있어요. 선례는 뭐냐면 주로 Q&A예요. 잘 모르면요, 물어봐. 대법원에다 물어보면요, 대법원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럼 그 답변이 앞으로 그 똑같은 사건의 선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지금 그 판결문이 있는데, 무슨 종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판결문이 승소한 판결문이야. 근데 그 판결문에 보니까 대표자가 갑이야. 그럼 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맞겠죠, 그 당시에. 근데 그 판결문을 가져와서 판결문에 갑이니까 내가 할 수 있지 않냐고 가져오면요, 공탁이 안 되고요. 그때는 그게 맞는데 그렇더라도 갑의 대표라가 맞다라는 증명을 해가지고 오세요. 의사라고 가져오든지 해서 정관이라든지 기타 대표자가 잘했다는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판결문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왜? 그 사이에 바뀔 수도 있고, 그죠? 종중에 또 어떤 경우는요,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등기할 때 필요해요. 등기용 등록번호가 들어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권리자일 때.
근데 이거는 그 번호 증명이지 그 대표 증명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다른 겁니다. 국가는 증명에 따를 필요 없어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맨 밑에 우리가 보통 대리일에 대한 것들, 뭐 본인 위임장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친권자, 후견인, 요즘에 성년 후견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나와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뭐 기본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어요. 또 뭐 우리가 보통 성년 후견할 때 선임 심판서 같은 거 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라번을 본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인데요. 주소는 당연히 상대방의 주소를 보통 몰랐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공탁하면서 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상받아가지고 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그거죠. 가번에 내가 공탁을 해야 되는데 주소를 안 떼주거든요. 동사무소 안 떼주니까 일단 공탁서 가져가면요. 그 상대방 채권자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탁을 할 때 공탁서에다가 이제 맡기면 법원에서 공탁계에서 보정을 줘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그 법원 앞에 있는 동사무소 가서 그죠? 주소를 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면 됩니다. 내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결서나 판결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결서에 그 사람의 주민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더라도 그 재결서나 판결문 가지고 주소 증명이 안 돼요. 그죠? 물론, 나번에 주소를 몰랐을 때는 판결문서 먹을 수 있어요. 몰랐을 때. 내가 옛날에 2007년에 계약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서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 그 당시에 재결서에 이렇게 돼 있더라. 근데 지금은 나 모르겠다. 걔가 어디서 사는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소를 몰랐을 때는 판결문 재결서 쓸 수 있는데 그거랑 주의해 보시고요. 나머지 다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대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외국인은 뭐 크게 외국인은 봐야 될 것들이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에는 많이 문제되지만 좀 서명 같은 거 외국인 주제라는 것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3조에 3조에 이제 외국인의 경우는 주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주소란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외국인의 주소는 원래 본국에서 주소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당연하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지 뉴욕에 있는지 그죠? 그래서 그쪽에는 주소 증명서를 가져야 되는데 보통 주소 증명서가 없으면 이제 주소 공증 받으면 돼요. 주소 공증. 근데 이제 2항은 그러면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 증명이거나 주소 공증 받으면 되는데 2항은 직접 왔어요, 그 사람이. 왔어, 본인이. 왔어요. 2항 보세요. 그럼 주소 증명서 대신해가지고 여권이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럼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럼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그냥 그 사람 데리고 가. 법무사가. 귀찮으면. 영사관 가서 먼저 받아. 그죠? 독일 같은 데 보니까요, 독일은 변호사를 상당히 존중하는 국가예요. 미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이제 신문제처럼 돼가지고 변호사, 이렇게 영사관에서 보면요, 변호사라 그러면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놓다가도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변호사라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한번 전해보니까 자기는 주소 같은 거 증명 안 한대.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본인 신분증 가져가서 그냥 등기소나 홍사소 갈 수도 있어요. 갔을 때. 근데 이제 그럴 때 이항에 그 주소 증명대 신분증 등록증명이 있을 때는 그 원본을 가져가요, 같이. 신분증 원본 있잖아요. 그거를 공탁서 가져가요. 가서 원본 대조필을 해. 그러면 바로 똑같아. 등기소나 홍탁소나 거기 원본 담당 공무원이 원본 대조필 도장이 있어. 그래서 똑같은 거네. 딱 찍어주고 원본 돌려주죠.
현재표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원모가 동일하다는 사본을 가져가서 주면은 그것도 됩니다. 물론 공탁관이 인정하는 거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요, 이 주소가 잘 모르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제 좀 유명한 나라 외에 사망제 베푸세요. 그런 서면이 이게 주소에 찍힌 서명이 이게 진짜 맞는지가 불완전해. 그럴 때는 우리가 제외 공간에 있는 법화사에 따라서 확인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외 공간 가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불명 서면이고요. 자, 사망은 오른쪽에 지금 외국인과 우리가 그 재외 국민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외국인 그러면요 개념에 조문에 있죠. 대한 국적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또 법인도 외국법인 외국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과 이에 준하는 단체도 다 외국 법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외 국민은 이제 이게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게 뭐냐면 2014년 연말에 재외 국민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영주권만 있고 시민권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영주권을 이미 취득했거나 또 영주권을 얻으려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여기 왜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물론 대한민국에 옛날 보세요. 옛날 조문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을 요구하고요. 국외 이주해가지고 주민등록의 말소까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외 국민도 투표권도 주고요. 또 재외 국민 같은 경우도요. 지금은요. 올해부터는 2015년부터는 재외 국민도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와서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라는 걸 뺐어요. 지금 동사무소 가면요. 아주 편해졌어. 옛날에는요. 이것 때문에 재외 국민도 뭐 거기서 증명 받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받아요. 초본인데 뭐라 봐도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주민 초본을 띄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냥 거기 뭐 말소했다 뭐 그런 말 없어졌어요. 그냥 말소란 말이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주민등록이 없는 자가 아니고 지금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번 더 보죠. 외국인이 이제 우리가 주소 증명이 이제 있는 나라가 있고요. 보통 이제 외국인은 주소 증명이 없대요. 그 나라 사람들은 뭐 주소를 우리한테 초본이 없으니까 없는데 있을 때는 가져오면 돼요. 근데 이제 없을 때는 문제죠. 그래서 보통 그게 없을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거기 3번에 있는 대용 서명, 한마디로 신분증 가져온 여권 같은 신분증이죠. 그 신분증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이디 카드 같은 거.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때는 그 신분증에다가 원본 대조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공탁 통지서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탁 통지서는 뭐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보통 이제 변제 공탁할 때 상대방한테 공탁 통지를 해야만이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탁 통지를 할 때 오른쪽입니다. 23조에 피공탁자가 5명이다. 그러면 5통이 필요하겠죠. 1명이면 1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피공탁의 숫자만큼 이제 법무사 쪽에서 통지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는 봉투하고 아주 우표까지 붙였는데 지금은 이게 자동으로 프린터가 나와버리기 때문에요. 봉투 필요 없어요. 우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우표 요금에 해당하는 돈을 마치 송달료 내듯이 현금으로 납입을 하면 돼요. 인터넷 끊어가지고. 그죠? 편해졌죠? 편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자꾸 또 이게 인터넷, 오히려 그 시간 걸려요. 또 시간 걸려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현금 납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제 2012년 10월 달에 일반 소송처럼 송달료식으로 내요. 그죠? 신한은행 가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망에 이게 공탁 통지는 공탁관이 발송합니다. 그래서 발송은 누가 합니까? 공탁관이 하니까 보통 발신인 난이 보낸 사람 아니에요? 그 발신인 난에다가 공탁소를 쓰는 거예요. 이 발신인 난에다가 공탁자 쓰는 게 아니고 공탁소를 쓰는 거야. 그래서 잘못되면 반송도 공탁소로 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죠? 그거가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29조에 공탁관은 이렇게 돈이 들어오거나 전송, 이때 27조 전송 뭐죠? 이건 돈을 들어왔다는 전송이겠죠. 은행에서. 또는 공탁 납입 통지했다는 걸 받으면 그때 가서 한마디로 공탁 통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송달 정보도 관리했는데 지금은 다 폐지했어요. 송달된 내역 같은 거 다 온라인 뜨니까 뭐 옛날처럼 송달을 언제 했습니까? 손으로 쓰고 뭐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탁 통지가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67조는 외국으로 보내야 돼. 똑같아. 외국 주소를 영문자, 로마 문자가 영문자죠. 영어하고 아랍의 숫자로 외국 주소를 써라 이거예요. 그럼 국제 특급 우편 봉투 첨부하는데 이것도 지금은 아마 지금 요금 내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고요. 하여튼 넘어가고 지금은 특히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 전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등기관 공탁관이 우리가 돈을 내면요. 바로 그냥 프린터까지 해가지고 공탁 봉투에 딱 돼가지고 자동으로 보내주게끔 그쪽에서 처리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죠? 돈만 내면 되는 거죠. 써가지고 돈에서. 자, 통지는 당연히 원래 통지는 이제 공탁자가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공탁 통지를 꼭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공탁 통지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변제 공탁할 때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언제일까요? 사망에 채권자를 몰라요, 어딨는지. 그러면 절대 불확실일 때는 통지를 할 수 없죠. 그죠? 그냥 불명이지. 쓰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요. 나중에 알았으면요. 알았으면 이제 그 부분을 정정을 해가지고 다시 내면 또 통지서를 내야죠. 그건 아는 거고요. 물론 잘못 썼을 땐 또 주소를 정정해서 다시 보내야 됩니다. 정정된 주소로 보내는 통지서를 또 내야 됩니다. 납원은 우리가 가등기를 해요. 그럼 내가 2억을 빌려주고 3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어. 돈을 안 줘. 그럼 2억짜리 가등기를 내가 그죠? 3억짜리 집을 먹을 수 있잖아. 그럼 나중에 원래는 가담법상 뭐죠? 폭리를 막기 위해서 내가 2억 빌렸는데 집이 3억이야. 그러면 나머지 1억은 돌려줘야 되죠. 그죠? 채권자가. 그래서 청산금 통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청산금의 통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청산금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도 통지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 때는 예컨대 우리가 A가 있고 B가 가등기 담보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는 2억을 빌려준 거야. 그리고 이제 안 주니까 이 집을 갖다가 이제 가등기에 관한 이제 본등기를 했겠죠. 본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이제 B 앞으로 해요. 그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데 가담법은 이때 2억을 빌려주고 가등기 할 때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자까지 있겠죠. 이게 뭐 1,000만 원이야. 2억 1,000만 원. 근데 그 집이 3억이야. 그러면 2억 1,000만 원 뺀 9천만 원은 얘가 청산금으로 주라는 것이 가담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2개월의 기간을 줘가지고 청산 기간을 정해서 얘한테 자, 그러면 이제 A는 B한테 얼마를 받을 거겠어요? 청산금으로 9천만 원 받을 게 있죠. 그 9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임차인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갑에 이렇게 또
압류나 가압류를 해요. 그러면 이때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얘한테 통제해 줍니다. 통제해줘. 법무사 통제해줘. 외우지 마시고 그때 아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한 거 다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아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집행공탁, 제함채무자가 하는 집행공탁은요, 오른쪽입니다. 103페이지. 원칙적으로는 아까 봤잖아요. 내가 압류된 게 많았을 때는요, 공탁 통지를 안 해요. 안 해. 왼쪽에. 집행법 248조에 따른 그 압류에 따른 집행공탁은요, 공탁 통지서에 피를 쓰지도 않고,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배당을 다 하니까, 자기들끼리. 문제는 배웠죠? 일부 압류일 때, 항상 시험에서, 이렇게 일부 압류일 때 뭐 말이 길어요. 그래서, 볼까요? 일부 압류가 있는데, 제함채무자가 전액을 또 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부 압류에 대해서 일부만 했을 땐 필요 없지만, 일부 압류인데 전액을 했을 때는, 그 압류가 아까 미치지 않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는 순수하게 C가 B에게 줘야 될 변제 공탁의 성질을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공탁할 때 P 공탁자인 B, 그 압류된 채무자를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공탁 통지를 첨부하고 우편 요금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게 뭐죠? 아까 가압류일 때도 가압류는 전액 일부 관계 없습니다. 전액이든 일부든 누구한테 가압류 채무자에게 공탁 통지를 해주고 써놓으세요.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공탁 사실 통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집행공탁일 때도 예외적으로 공탁 통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지 실무할 때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요. 이미 전부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어. 전부 압류 들어왔을 때 할 필요 없어요. 하겠죠? 이미 벌써 1,000만 원 다 압류가 여러 명이 들어왔어. 그때는 공탁 통지를 첨부한다. 틀린 문제예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보시고 좀 쉬었다.